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충남에서 자라 서울로 상경한 지 십수년이 훌쩍 지난 이 시대 최고의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은 여성입니다. 누구나 꿈은 크게 꾸는 법 아니겠어요? 저는요, 여성 사업가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언젠가는 이 사회의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저의 꿈과 고집 때문에 제 인생이 크게 휘청일 뻔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충남이라는 곳은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이랑 멀지도 않아서 도시 문화를 그대로 끌어다 쓰면서도 조금만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갑자기 논밭이 펼쳐지고 바람결에 흙냄새가 스멀 올라오는 그런 시골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지금이야 어디든 브랜드 아파트가 떡하니 들어서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줄줄이 생겨서 여기가 내가 알던 그 동네 맞나 싶은데, 제가 대학 때문에 상경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정도로 발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박하고 조금 느리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동네였죠.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유기농에 꽤 진심이었어요. 특히 우리 엄마가요. 자식 셋을 키우시면서 먹는 거, 입는 거 하나까지 다 체크하시던 분이었거든요. 화학 제품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리시던 버릇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은 정말 독특했어요. 예를 들면 닭을 키웠어요. 진짜로요. 제가 먹던 계란이 다 우리 집에서 키운 닭이 낳은 거였다는 거, 그건 진짜 특이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그 닭들을 다 정리하긴 했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그야말로 친환경 라이프의 표본이었죠. 학교를 갔다 집에 오면 제 첫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교과서 던져놓고 닭한테 모이 주는 거였어요. 주말이면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몰라요. 아빠는 장화를 신고 닭장 문 열어젖히고, 저는 바가지 들고 물 갈고, 엄마는 이건 좀 치워야겠네 하면서 쓱싹쓱싹 닦고. 근데요, 이상하게 그때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네가 다 그랬거든요. 이웃집 아줌마들도 집 옆에 닭장이 있고 마당에 고추 심어놓고, 어르신들은 다들 담벼락에서 상추 뜯고 계시고. 그러니 제가 시골에 살아서 자급자족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러는 줄로만 알았죠. 엄마는 마당 한켠에서 상추며 고추, 토마토 같은 걸 심어두시고 매일 손으로 만져가면서 자식처럼 챙기셨어요. 그것 따다가 밥상에 올리면 진짜 향이 달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워낙 죽이 잘 맞는 분들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친환경, 유기농, 자연주의 스타일이면 아빠는 그걸 또 잘 받아주셨어요. 아빠는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도매업에 가까운 일이었죠. 근데 그 동네에서 아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요? 물건 고르는 귀신이었거든요. 아이고, 형님. 이번에도 형님 눈 때문에 다 살았어요. 역시 형님이 골라주면 분량은 절대 안 나와. 내가 상품 보는 귀신이야, 귀신. 누가 내 눈을 따라오겠어. 아빠는 상품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훼손돼 있으면 바로 알아보셨어요. 토마토 모양만 슬쩍 봐도 이건 속이 무른데 이건 빼요 하고 말하셨죠. 처음엔 그냥 감인가 싶은데 아빠가 골라준 물건은 진짜 분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농가 일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 아빠랑 일할 때는 든든한데 적으로 돌리면 절대 안 된다고요. 상품을 너무 잘 알아보는 귀신이라서 무섭다고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면 항상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겉으론 말도 없고 점잖은데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또 한편으론 그런 아빠가 참 좋았어요. 든든했고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도 아빠와 엄마가 그걸 즐기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원래부터 환경이라는 걸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농산물 하나를 고르더라도
그냥 모양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스트레스는 덜 받았는지 같은 걸 직접 공부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가끔 그걸 보면서 아니 농산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하고 놀라곤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런 부분을 직감적으로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한테 이어졌어요. 두 분은 결혼 초부터 한결같았대요. 우리는 절대로 도시로 나가서 살지 말자고요. 매연 맞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런 데서 평생 살면 사람 마음도 메마르는 법이다. 뭐 이런 거였겠죠. 시골이라는 게 발전이 더디다고 해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똑같아. 뭐든지 자연적인 곳이 건강에도 좋은 법이지. 그렇지. 사람은 결국 흙냄새 맡고 살아야지. 그러다 동네 개발이 시작되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실제로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두 분 모두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분리수거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제가 볼 땐 그냥 이 정도면 재활용에 넣어도 되겠지? 싶은 것들도 엄마는 딱 집어서 말하셨어요. 이건 라벨 안 뜯었잖아. 다시 해. 이 정도는 남들도 그렇게 버리는데. 남들이 버린다고 똑같이 버리면 되겠어? 우리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하는 법이야. 저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묘하게 또 지구가 아프겠네 하고 웃음이 나면서도 결국 다시 분리해서 버렸어요. 우리 삼남매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서 컸으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모님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사람들은 보통 말로만 환경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세월이 지나 언니가 먼저 서울로 대학을 갔고 둘째인 오빠도 수도권으로 나가게 되면서 집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부모님은 막내인 저만큼은 동네에 남아서 공부도 하고 곁에서 오래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바라셨죠. 너까지 서울로 가버리면 엄마 아빠 너무 허전하다 그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아까 처음 이야기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시대의 최고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는 거요. 초등학생 때 우연히 TV에서 여성 기업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리천장을 뚫고 회장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쾅 하고 때렸어요. 어린 마음에도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진로를 정할 때도,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도 늘 내가 여성으로서 어느 만큼 올라갈 수 있지?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취직 준비할 때도 당연히 그랬어요. 여성 임원이 있는 회사부터 리스트업 했고 여성 복지가 좋은 기업은 어디지? 따져봤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회사가 많진 않더라고요. 처음엔 살짝 좌절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중견 기업을 찾아서 결국엔 취직에 성공했어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절 빼곤 주말에도 특근을 자처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서울로 올라간 뒤로 은근히 아니 꽤 서운해 하셨어요. 언니도 오빠도 시간이 날 때마다 본가에 자주 내려가는데 막내인 제가 그것도 제일 살갑고 애교 많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온 제가 서울 간 뒤 바쁘다는 이유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엄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우리 막내 목소리라도 좀 들려줘라 얼굴 까먹겠다 하고 타박하셨고 아빠는 아빠대로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부모님 마음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보고 싶고 걱정되고 막내니까 더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불탔거든요. 보면 연애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니까. 연애뿐이야? 그 흔한 취미도 하나 없대. 영화관 가서 영화 안 본 지도 몇 년 됐다고 그랬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연애고 취미고 돈 아까워서 못해요. 취미 생활이라는 것도 따로 없었어요. 남들은 등산이다, 요리다, 사진이다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퇴근하면 영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통통 튀는 사람이긴 했죠. 하지만 그게 저는 재미있었어요. 남들보다 승진도 조금 빠르고 연봉도 눈에 띄게 오르니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현타라는 게 와버리더라고요. 정말 벼락처럼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갑상선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요. 물론 주변에서 많이들 그러잖아요. 갑상선암은 한국에서만 암으로 취급한다더라, 완치율도 높다더라,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도 초기 발견이니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간단한 수술로 충분히 제거 가능하다고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수술 잘 끝났고 전이도 없어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갑상선을 제거하면 피로감이 쉽게 찾아와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아 올린 과정들이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고 제 의욕도 눈에 띄게 꺾였어요. 전 같았으면 새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눈이 반짝했을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점점 체력은 바닥을 치고 마음도 지쳐가고 그러다 결국 결심했죠. 퇴사를 하기로요. 그 좋아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가인 충남으로 내려가서 6개월 동안 요양을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몸도 마음도 천천히 회복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36살, 나이는 한창인데 언니,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고 저는 본가에서 매일 같은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고 지루하지. 이제 몸도 좀 좋아졌다는데 나가서 사람이라도 만나. 만날 사람도 없는데 누굴 만나겠어. 연애도 좀 하고 그래. 네 언니 오빠는 다 결혼했는데 넌 언제까지 혼자 이렇게 궁상맞게 있을 거야? 그래, 나도 막내까지 시집 보내고 맘 편히 좀 살아보자. 어? 손자리라도 알아봐 주랴. 아유, 엄마, 아빠, 아직 36이에요. 저 아직 안 늙었어요. 매일같이 결혼하라는 잔소리만 들리고 마음을 쉬게 하려고 내려온 고향이었는데 점점 압박감만 늘어났죠. 저는 결국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집에서 6개월을 쉬다 보니까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요, 제가 예전부터 꿈꿨던 게 있잖아요. 이 시대 최고의 커리어 우먼.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좋긴 했지만 이젠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렇게 저는 짐을 다시 싸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는 게 좀 어려웠긴 했는데 결국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관심 있는 걸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도매업 쪽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물건 고르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소 인테리어 소품이나 작은 생활 아이템들을 좋아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대형 쇼핑몰 입점을 시도하면서 온라인 매장을 열었는데 사실 장사가 엄청 잘 됐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제 가게의 주인인 것처럼 언제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제 원룸은 금방 박스들이 차지하고 창고처럼 변해갔어요. 방 한쪽이 완전히 물건탑이 돼서 발 디딜 틈도 없었죠.
결국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대출을 조금 받아 이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이상하게 재밌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싸게 물건을 들여와야 하니까 영세업체나 작은 공장들에 직접 찾아가 발품을 팔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중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거래처 담당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친환경 소품들, 재활용 소재로 만든 예쁜 인테리어 제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가방도 재활용품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저희 공장에서는 폐플라스틱이나 버려지는 자재들을 모아서 다시 가공해요. 요즘은 인테리어 소품도 친환경이 트렌드라서 더 재밌어요. 알고 보니 그 공장의 사장님은 여자였고 그 남자는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데이트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죠. 만난 지 1년쯤 흘렀을 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공장이 집안에서 굴리는 공장이고 사장이 예비 시어머니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미리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짜릿했어요. 그 집안이 빵빵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공장 사장님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여자 사장의 친환경에 관심이 높고 본인 고집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시대의 커리어 우먼이었으니까요. 예비 신랑도 싫은 부분이 있을 수가 없었죠. 제가 친환경 제품들로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는 일이 저하고 방향성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방향성도 잘 맞았고요. 저희는 깊은 사랑을 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인생 이막도 가능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갑상선암을 한번 앓았었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것에는 남들보다 훨씬 예민해졌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쪽에 더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꼭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가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인생의 중심에 둔 것도 그 가족이 하는 일과 깊이 관련이 있다 보니 더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드디어 인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날 제가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예비 신랑이죠. 예비 신랑이랑 함께 시댁에 들어섰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온라인 매장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니까 더 좋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 그 말투가 얼마나 귀엽고 따뜻하던지요. 첫인상부터 나 이분 좋아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딱 왔어요. 제가 몸을 조금 숙여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죠.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꼭 여쭙고 싶었어요. 어떻게 리사이클 제품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 같으면 너무 어려워서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 우리 아들 덕분이지. 얘가 대학생 때 재활용품 가지고 가방 만드는 활동을 했었거든. 그때 보니까 이거 사업이 되겠는데 싶은 거야. 환경도 챙기고 돈도 벌면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지.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시원하고 멋있게 들리던지요. 순간 나 이 집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휙 스쳤어요. 예비 시댁에서 저를 예쁘게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결혼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더더욱 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사실 예비 시댁의 공장은 규모만 보면 대기업이랑 비교할 곳이 아니었어요. 동네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고 직원도 몇 명 안 됐고요. 그런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했어요. 직접 매일 공장에 나가서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재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이건 질감이 별로네. 이건 디자인을 조금 바꿔볼까? 하고 의견 내시는 분이었어요. 나이가 예순이 훌쩍 넘으셨는데 요즘 트렌드까지 다 꿰고 있고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고 색감도 계속 연구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내 시어머니가 되신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그 공장에서 만드는 가방이나 소품들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지. 제가 원래 인테리어 소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딱 제 취향이었어요. 하나같이 탐이 나서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하나씩 다 데려오고 싶은데 하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 되면 참 좋겠다. 야무지고 말도 예쁘고 생각도 곱고 우리 아들이 사람 잘 만났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자신감이 붙는걸요.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게요.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됐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서 사는 모습 보니까 나 어릴 적 보는 것 같고 그러네. 아주 좋아.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 주시는데 제가 진짜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 뻔했다니까요. 그 뒤로 종종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거 네 이미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쩌죠? 괜찮아. 우리 며느리 주고 싶어서 산 거니까. 며느리의 마음은 잘 받을게. 열어보니까 은은한 패턴의 스카프가 들어있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요. 색감도 고급스럽고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는 눈도 어찌나 좋으시던지 그 감각을 물려받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질 좋은 스카프고 하니 자랑도 하고 싶어서 제가 예비 시어머니께 받은 그 스카프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날따라 날씨가 좀 쌀쌀해서 목에 휙 둘러매고 나갔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진짜 명품에 미쳐 사는 애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져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스카프 얼마 주고 샀어? 혹시 가짜는 아니지? 웬 가짜? 이거 우리 예비 시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비싼 거야? 와, 진짜 아깝다. 명품 볼 줄 모르는 애가 그런 걸 휘뚜루마뚜루 메고 있네. 이거 엄청 비싼 명품이야.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걸 선물로 해줘? 너 시집 잘 간다. 순간 어리둥절해졌죠. 이 스카프 예비 시어머니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인 줄 알았더니 명품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사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나름 명품 브랜드 몇 개는 알고 있었어요.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유명한 로고 몇 개는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예비시댁 제품인 줄 알고 자랑할 생각으로 하고 나온 건데 갑자기 명품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예비 시어머니는 늘 우린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소비가 아닌 순환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굳이 명품을 사서 저한테 선물했다고.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명품이라는 게 사실 가격만 비싸지 환경을 고려한 브랜드는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원자재 값은 얼마 안 되는데 로고 하나 붙여서 고객들만 호구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 논란을 몇 번이나 들었던 브랜드라 설마 싶었던 거죠. 야, 너 진짜 예쁨 받는 며느리다. 어느 시어머니가 결혼도 하는 며느리 후보에게 명품 스카프를 사줘. 우리 시어머니도 이런 거나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너는 시집 잘 가서 좋겠다. 부럽다. 묘하게 찝찝한 상황이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본인 취향이 아닌 제 취향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친구들 앞에서는 웃어 넘어갔죠. 근데 사건은 그 다음에 또 터졌어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가 저녁 먹자고 집으로 초대를 하셨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차려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저도 기분 좋게 갔죠. 근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제가 명품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 수준으로 로고 하나 정도는 알아보거든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 댁 식탁에 놓인 그릇들에 다 로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명품 로고가요. 심지어 티스푼 하나에도 명품 로고가 톡 박혀 있어서 놀라 죽는 줄 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날 입고 있던 홈웨어도 문제였어요. 보통 집에서는 대충 편한 옷 입잖아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실크로 만들어진 홈웨어를 입고 있으셨어요.
딱 봐도 엄청 고급스러운 광택의 실크 원피스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의문이 스치더라고요. 리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명품을 좋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돈이 많으면 명품에 손이 갈 수도 있고 취향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비 시어머니가 늘 말하던 삶의 철학, 그 친환경 정신하고는 뭐랄까 너무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반해 있던 터라 제 머릿속에서 그 괴리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의문이 가득한 채로 식사를 마치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사돈댁에는 우리 아들이 인사를 못 드린 거지? 네,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서 엄청 바쁘셨거든요. 이제 좀 적응하셔서 슬슬 찾아뵙고 하려고요. 우리 아들이 이래. 벌써 우리랑은 몇 번이나 만나서 밥도 먹고 했는데 처가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 서운해 하시지 않겠어?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어요. 장모 사랑은 사위라던데 예쁨 받고 싶으면 빨리빨리 움직였어야지. 이번 주 주말에 갔다 올게요. 피곤해도 가서 인사드려야지. 이번 주? 나 토요일 오전에 검사 받으러 가야 해서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가는 건 어때? 무슨 검사? 어디 아픈 데 있니? 그 말투가 은근히 따지듯해서 살짝 긴장했죠. 그래도 숨길 것도 아니고 제 건강과 관련된 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갑상선암을 앓았었어요. 지금은 완치됐는데 5년 동안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딱 굳었어요.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미묘하게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솔직히 진짜 조금 상처였어요. 어른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눈앞에서 바로 목격을 하니까 상처는 상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바로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 수술도 잘 됐고 전이도 없었고 걱정할 거 없어. 그래, 그렇겠지. 항상 건강은 조심해야 하는 거야. 네, 조심하겠습니다. 관리도 잘할게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근데요, 그 뒤로 식사하는 내내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뭔가 찝찝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아팠던 걸 싫어하나, 결혼이 꺼려지나, 괜한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죠. 이럴 때일수록 솔직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세요? 기분 나쁘셨나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아팠던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니? 미안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나 보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요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신경이 조금 곤두서 있었나 봐. 아직도 그 사람들이 엄마 괴롭히는 거예요? 그 스토킹하는 사람들? 네? 스토킹이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거 심각한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다 보면 파리들이 꼬이기 마련이야. 뭐라도 하나 뜯어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 걸고 협박 비슷한 것도 하고. 요즘 신경이 많이 쓰여.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비 신랑도 걱정하는 눈치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괜히 오해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다음 주에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긴장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왠지 모르게 시큰둥하시더라고요. 분명 예의 있게 인사를 나누긴 했는데 표정에 뭔가 미묘한 거리감 같은 게 보였어요. 막내딸 시집 보낸다 생각해서 서운한가 보다. 저는 엄마 마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양가의 인사를 다 마쳤으니 상견례 날을 잡기로 했어요. 그 후 한 달 뒤에 상견례를 하자고 날짜를 잡았는데 글쎄 예비 시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어요. 어머님, 호텔이요?
그 채식 레스토랑은 어떠세요? 저희 양가가 다환경을 생각하니까 그런 곳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아유, 그런 데는 분위기가 너무 가벼워. 상견례는 격이 있잖아. 첫 만남인데 어디 구멍가게 같은 데 갈 수 없지. 내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그날 시간만 맞춰서 오면 돼. 사실 양가의 첫 만남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자리잖아요. 양가가 서로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을 맞추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제가 제대로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혼자 알아서 결정하고 예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거기서 제가 토를 달기엔 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미리 양가 부모님을 위한 선물도 준비를 해서 상견례 자리에 일찍 도착을 했죠. 저희 부모님 역시 지방에서 일찍 출발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시고 제게 전화까지 하시며 시간을 몇 번이나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착하기 1시간 전쯤 연락이 왔어요. 어쩌냐, 차가 너무 막힌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지 아마 조금 늦을 것 같다. 미안하다, 막내야. 제가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안전하게 천천히 오세요. 저는 바로 예비 시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부모님께서 고속도로에 갇혀 계시다고요. 조금 늦으실 것 같다고 말을 하니까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그럴 수 있다며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변수가 생기는 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시계를 쳐다보시며 그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출발을 하셨어야지.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1분 1초가 황금과 같은 사람인데 예의가 조금. 그 말투가 너무 날카로워서 순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고속도로가 막히는 게 우리 부모님의 책임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일찍 출발하셨거든요. 속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30분 후 결국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아빠는 땀을 닦으며 인사를 먼저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요. 일찍 출발하긴 했는데도 이렇게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차 막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요. 다들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식사부터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정중하게 말을 한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가방을 쿵 내려놓고 당장 나갈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당황하고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댁 식구들도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무지 격이라는 게 안 맞아서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네요. 파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런 식으로 늦는 건 기본 예의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촌에서 오신다고 하셨죠? 아유, 촌것들이라면 더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식사는 맛있다고 하니까 먹고 가세요. 저는 사업이 바빠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쾅하고 박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아버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못하시고 예비 신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렸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엄마가 신뢰를 범하는 거다 하면서요. 근데 그 말투가 뭔가 강력한 건 아니었고 은근히 예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찌질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다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리에서 하실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왜 아니니? 그럼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말을 해? 너는 속일 걸 속여야지. 갑상선암을 알았던 걸 어떻게 숨기니? 그거 임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이미 완치되었고요. 병원에서도 임신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건 죄송해요. 하지만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인은 알고 있었고요.
암도 유전되는 거 아니냐? 나 그런 위험 감수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 같은 애는 집안 빵빵한 집 딸이랑 결혼해야 보기 좋지 않겠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아픈 경험을 왜곡해서 들먹이는 것도 모자라 집안 수준 운운까지 하니까요. 그러더니 우리 부모님을 힐끗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 사람들이라 이런 고급 호텔 와본 적도 없을 텐데 실컷 드시고 가세요. 저는 격이 안 맞아서 여기서 밥을 같이 못 먹겠어요. 먹다가 체하면 어떡해? 그 순간 저보다 더 얼굴이 빨개진 사람은 우리 엄마였어요. 평소 우리 엄마가 성격이 조금 불같은 구석은 있어도 제가 연관된 사람 앞에서는 최대한 참고 또 참고 절대 누굴 난감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의 주거래처가 예비 시어머니의 공장이라는 거. 그 때문에 예비 신랑이 시골에 내려왔을 때도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밥상 차려주고 저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까지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촌사람들 격이 안 맞는다.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모욕을 줬다는 걸 생각하니까 엄마가 더는 참지 못하신 거죠. 엄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까지 뒤로 밀려나며 쾅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호텔 레스토랑 문을 확 열어 젖히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예비 신랑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허둥지둥해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실망이 컸죠. 솔직히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께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격이 안 맞는 게 누구냐, 자리에 앉아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모습은 아예 없더라고요. 마치 본인 일이 아니라 남일을 보는 것처럼 눈알만 굴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듬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적어도 저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서 있고 우리 엄마는 분노를 주체 못해 눈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우리 아빠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도 못하고 그 와중에 예비 신랑 혼자 허공만 멍하니 보면서 우물쭈물하는데 그 모습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철컥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내 편이 못 되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에 잠겨 있던 사이 엄마가 호텔 레스토랑 문을 확 열어 젖히셨었잖아요. 그러더니 엄마가 바깥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김비서, 천연 당장 내보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김비서? 무슨 김비서? 머릿속이 엉망이 됐죠. 엄마는 이미 흥분이 잔뜩 올라온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아빠를 보고 있으니 아빠도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눈짓을 보내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악덕한 인간이 내 앞에서 끄부눈하면서 밥을 먹네 마네 하고 있어? 내보내라고 그래 당장. 그러자 룸 밖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정장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온 사람도 아닌데 진짜로 김비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여자가 예비 시어머니를 딱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김 대표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번 소송건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커다래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랑 아는 사이고 게다가 소송 얘기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있는 엄마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죠. 엄마, 이게 다 뭐야? 누군데? 어이구 이 화상아, 너는 사람 보는 눈도 없어? 조용히 있어. 엄마한테 저렇게 단호하게 말 들으니까 괜히 더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입을 꾹 다물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더니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3자가 봐도 캥기는 게 있다. 그런 얼굴이었죠.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거야? 김비서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공포까지 느껴졌어요. 그 표정에서 진짜 큰일 났다 싶은 기운이 확 뿜어져 나왔죠.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명함을 한 장 꺼내서 예비 시어머니 앞에 툭 하고 내려놓았어요. 저는 엄마가 명함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 명함을 보더니 정말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무릎부터 털썩이요. 그리고 명함 한 번, 엄마 얼굴 한 번 번갈아 보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하는 거예요. 그 환경단체 이사가 사돈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더 혼란에 빠졌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때 엄마가 콧방귀를 아주 시원하게 훅 하고 끼더니 말하셨어요. 사돈은 무슨 얼어 뒤질 사돈이야. 아까는 격이 안 맞고 급이 안 맞는다고 난리치더니 지금 와서 무슨 사돈 타령이야. 웃겨서 내장이 다 튀어나오겠다 진짜. 엄마, 그 명함이 뭔데 도대체 뭐야? 내가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잖니. 엄마 원래도 그런 데서 봉사 많이 했잖아. 동네에서 엄마가 맨날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환경 캠페인 했던 것처럼 그런 봉사지가 아니었어? 너는 엄마를 뭘로 보고 그래? 물론 쓰레기 주우러 다니다가 취면 됐지. 근데 엄마 이제 환경보호단체 이사다 이사. 월급 받는 이사. 이사? 엄마가 월급까지 받는 이사라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순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환경단체 이사라는 것도 방금 알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아빠가 저를 힐끔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니네 엄마 계약직이긴 해도 이사 자리 떡하니 취임했어. 돈도 쏠쏠하게 벌어. 누가 돈 벌라고 환경단체에서 일을 해. 다 악덕기업 잡아내고 환경오염 시키는 인간들 벌금 먹이고 세상 좀 바꾸려고 하는 거지. 돈이 문제냐? 저는 엄마 말투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면서도 머릿속은 도저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머님이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 소송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개뿔 무슨 예비 시어머니야? 저 인간이 재활용품 가지고 친환경 제품 만든다고 팔아제낀 돈이 얼만 줄 아냐? 그게 다 가짜라니까 가짜. 가짜라니. 아니 리사이클 제품으로 얼마나 기업 가치가 공장도 있고 나 실제로 물건도 다 보고 있는데 가짜라니. 저 여자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가방 좀 봐라. 모조리 명품이지? 저 가방도 악어 가죽인지 뭔지 동물학대에 환경 파괴하는 재질이잖아. 그런 걸 주렁주렁 달고 친환경을 팔아? 엄마 그런 걸 어떻게 알아? 평생 친환경 운동하면서 배우는 게 그런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브랜드만 봐도 저게 동물 가죽인지 환경 파괴 제품인지 딱딱 눈에 들어온다. 옷도 가방도 신발도 다 환경 파괴 제품들. 동물 보호는 전혀 안 하는 재질들이고 그런 사람이 친환경 제품을 판다고? 아이고 기가 막혀서 진짜 고개가 절로 뒤로 젖혀지겠다. 좋아요. 내가 명품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긴 하지. 근데 아니 왜 고발을 해요?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친환경 제품 팔면서 내 패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패션? 패션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인증 위조건으로 고발하는 거지. 친환경 인증 위조한 거 다 알고 있어. 동물 가죽 가공 공장 CCTV 캡처도 얼마 전에야 겨우 확보했지. 예비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고 예비 신랑도 얼굴이 하얗게 변해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까지 떨구더라고요. 근데 엄마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가 나름 존경했던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실체가 까발려지는데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허상을 쫓아다녔다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고요. 억울한 척 하지 마. 너희 공장에서 재활용한다고 불법 화학약품 쓰던 거
그건 몰랐을 줄 알고 폐수 불법 방류한 것도 증거 다 갖고 있어. 불법 폐수를 방류했다고요? 아니,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어머님,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김비서까지 있는데 지들 입으로 인정을 하겠어? 소송 당해봐야 진실이 밝혀지겠지. 네가 말이다. 저 사위놈 딱 데려왔을 때 얼굴 보자마자 알았다. 예비 신랑을 인사를 시키는 날 엄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좋지 않았던 것은 다 그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 제가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예비 시모, 제가 꿈꿨던 환경을 사랑하는 집안, 그 모든 게 겉모습뿐인 가짜 친환경 기업의 쇼였다는 거죠. 그럼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질러 놓고 급이 안 맞아. 고발당한 주제에 뭐 그리 잘났다고 지들은 다른 세계 사람인 양 아주 밑바닥을 보여주는구만. 아니,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폐수를 방류했다고. 증거는 법정 가서 공개를 하는 걸로 하자고. 내 딸이 그런 범법자들이랑 엮이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파혼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해. 엄마 말이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틈도 없었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반응이 모든 답을 대신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은 내가 평생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되는 집이구나. 사실 우리 엄마가 환경단체 이사라고 해도 겉으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현장에서 소리치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늘 사무실 안에서 자료 검토하고 제보 정리하고 증거 수집하고 그야말로 조용한 핵폭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시댁에서는 우리 엄마 얼굴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비 신랑도 그 때문에 우리 집에 찾아왔으면서도 엄마가 누군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처음 밥 먹으러 갔을 때 했던 그 말들, 그게 다 바로 우리 엄마를 두고 한 소리였던 거죠. 아유,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사업하다 보면 딴지 거는 인간들 정말 많아. 그때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은 힘들겠다 정도로 듣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딴지 거는 인간이 바로 우리 엄마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속한 환경단체에서 예비시댁 공장이 불법 폐수 방류하고 재활용 인증 위조하고 화학약품 불법 처리한 증거를 몽땅 모아놨고 고발을 준비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시댁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와르르 무너질 위기였던 거죠. 수습하려고 발버둥을 쳤겠지만 지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게 어디 수습이 되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 머릿속엔 이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망하기 직전이니 우리 아들 장가라도 제대로 보내자. 시골이라도 집안 탄탄한 애 있으면 이용해 먹자. 근데 얘가 갑상선암? 잘 됐네. 그걸로 트집 잡고 내쫓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고서야 상견례 자리에서 1분 만에 파혼 선언을 했겠어요. 딱 보기에도 제가 자존심 세고 기세로 안 밀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제대로 짓밟아 놓으면 알아서 물러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진짜 엄청난 오판을 한 거죠. 예비시댁 아무도 몰랐겠죠. 그 총것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들 회사 고발하려던 환경단체 이사라는 걸 말입니다. 엄마가 그 순간 아주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예비시모를 노려보는데 저는 그 표정 한번 못 잊어요. 생각할수록 화딱지가 나네. 어디 총것이라고 무시를 하고 자빠졌냐? 그래, 어디 존것한테 제대로 당해봐라.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합시다. 내가 다 인정하고 벌금 낼 테니까 고발은 하지 말아줘요. 내가 왜? 나쁜 놈들은 처벌받아야지. 다음 주에 고발장 낼 거야. 소송도 바로 들어갈 거고. 당신네들이 저지른 불법. 벌금도 내고 죄값도 받아. 아이고, 사돈, 우리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러지 맙시다. 파혼하겠다는 말 못 들었어? 막내야, 일어나라. 이런 호텔은 밥을 공짜로 줘도 못 먹는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저희를 향해 두 손을 번쩍 내밀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우리 협상하죠. 협상.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룸 전체가 숨을 삼킨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어붙었고 예비 신랑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거기서 돈으로 무마를 시키겠다는 어리석은 말을 뱉을 줄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순간 진짜 통쾌하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돈 줄 거면 정 앞세워서 우리 딸 자존심 짓밟기 전에나 줄 것이지. 지금 늦었어. 아주 많이. 제발요. 고발만 안 하시면 정말 뭐든 다 할게요. 진짜 처절하게 빌고 비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던지 제가 이런 인간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딱 웃으면서 예비 시모를 향해 그러셨죠. 내가 100억, 1000억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죄 인정하고 벌금이나 내요. 그리고 우리는 급이 안 맞아서 겸상은 못하겠으니까 밥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그 말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 예비 시댁 식구들 얼굴이 정말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 전속으로 그래 어디 촌에 산다고 무시하더니 한 방에 톡톡히 받네 하고 생각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었죠. 마치 멘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눈앞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 이후에 일이 더 웃겼던 게 뭐냐면요. 예비 신랑이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마치 종이장처럼 하얘져서는 수습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정말 실수했어. 잘못했어.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주면 안 되겠니? 그건 우리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읍소를 하는데 보는 제가 다 민망하더라니까요. 예비 신랑이 말하길 소송이 들어가면 집안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공장도 문 닫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자기네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야말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얼굴 보지 않는 게 좋겠어. 파혼 먼저 꺼낸 건 너희였고 나도 파혼에 동의하니까.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바로 차단했죠. 손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후련함도 동시에 확 밀려왔어요. 솔직히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오고 사랑을 나눈 건데 한순간에 잘라내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오며 어떻게든 무마를 시키고 싶어 했지만 저는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까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차단을 하니 전화가 와도 부재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편하던지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고발장이 정식 접수됐고요. 그때부터 아주 난리가 났어요. 돈으로 정말 무마를 한 건지 신문 기사는 별로 대서특필된 것은 아니었지만 종종 기사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애지중지하던 명품들도 죄다 털렸더라고요. 그 화려한 옷장, 가방, 신발들까지 모조리다요. 다 불법 자금이었는지 조사 들어갔고 세무도 동시에 털렸고요. 결국 불법 폐수 방류는 죄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징역형이 떨어져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전 예비 신랑은 벌금을 아주 단단하게 물었고요. 공장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그 잘 나가던 예비 시댁은 한순간에 쫄딱 망했다는 소문이 퍼졌죠. 뭐랄까 속이 후련하면서도 사람이 너무 욕심부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전 거래처 하나 잃은 걸로 끝났어요. 오히려 저는 제 온라인 쇼핑몰에 사과문을 올리고 앞으로는 거래처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성의 의미로 환경단체에 기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올렸죠. 근데 오히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착한 사장님이라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아주 잠깐 매출도 올랐고요. 지금 저는요, 주말에는 본가에 내려가서 엄마랑 아빠를 도와서 구석에 따로 분양받은 작은 텃밭도 같이 가꾸고 하루하루 건강 챙기면서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환경 쪽 지식도 많이 배우고 쇼핑몰도 윤리적 소비, 친환경 브랜드 쪽으로 더 확대해 볼 생각이 있고요. 가끔은 그 난리통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 편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 예비시댁은 욕심 때문에 망했고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제 길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말이죠. 정말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요. 욕심을 부리면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제 삶이 더 맑아진 느낌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